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이고 누군가의 시모가 될 뻔했던 아줌마입니다. 우리 아들이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이전에는 결혼 정년기에 결혼해서 손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눈 감는 게 소원이었는데 지금은 그저 아들이 큰 병 없이 무난하게 살아주는 게 소원이에요. 당연히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그렇게 마음을 바꿔먹은 거 맞아요. 지금도 그 아이만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데 그 아이도 분명 누군가의 딸일 거란 말이죠. 자식 같아서 마치 딸이라도 생긴 것처럼 잘해줬는데 참 세상에 별사람 다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제 예비 며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들은 늦게까지 노총각으로 있다가 나이 40살에 처음으로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 전만 해도 저는 아들이 연애를 하긴 하는 건지 결혼할 생각이 있긴 한 건지 아예 몰랐습니다. 처음 저랑 남편에게 예비 며느리의 존재를 고백했을 때의 기분은 솔직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어요. 그래서 예비 며느리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던 것 같은데 가장 기억이 나는 건 아들이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는 겁니다. 30살이더라고요. 물론 여자 나이 30살이 결혼하기에 너무 빠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년기인데 아무래도 제게 있는 아들이 40살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예비 며느리가 너무 어린아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왠지 우리 아들에게 시집 오기 아까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10살이나 많은데도 모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집안은 고물상을 해서 생활이 대단하게 넉넉한 것도 아니었고 젊은 여성에게 자랑거리가 될 만큼 잘난 가족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인사시킨다고 처음 데려왔을 때 저는 반기기보단 걱정거리를 먼저 쏟아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린 며느리가 아깝기도 했지만 나중에 이런 문제들로 우리 아들한테 딴말하거나 자존심을 굽힐까봐 걱정된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며느리는 어린 나이와 달리 생각이 조숙한 아이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노총각으로 길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건 여자들에게 인기 있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이었는데 예비 며느리는 우리 아들이 그동안 일에 열중하고 본인에게 시간을 쏟느라 연애를 못했을 뿐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예쁜 말씨에 저는 예비 며느리로 고민했던 시간이 홀라당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 아들을 그렇게 좋게 봐주니 엄마로서 너무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아들이 결혼을 늦게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착한 아내를 두려고 그랬나 보다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이왕 결혼을 마음먹었다면 하루빨리 하는 게 좋겠다고 첫인사 때 얘기를 했어요. 상견례 날짜를 빨리 잡자고 했더니 예비 며느리가 내내 웃고만 있다가 처음으로 곤란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하는 말이 자기 부모님이 먼 섬에 있다고 상견례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래도 상견례 때 아니면 언제 제대로 인사하고 대화를 해보겠어. 사돈 쪽에서 영 시간이 안 되면 내가 시간 낼 수 있으니 우리 바깥 양반이랑 같이 섬에 가면 돼. 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괜히 제가 피해주는 건 아닌가 몰라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상견례 안 하는 집안도 덜어 있다고 해서 그럴 생각이었거든요. 그럴 수가 있나. 식구들 사이에 당연히 상견례는 해야지. 하루만 시간 내달라고 해. 우리가 섬에 찾아가겠다고. 제가 계속 괜찮다고 나는 시간 많고 여유 많다고 했더니 예비 며느리가 끝내 감사하다며 그럼 날짜를 잡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저희 집에 자주 들렀어요. 예비 며느리는 이미 며느리라도 된 것 마냥 집에 올 때마다 이것저것 나서서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쉬라고 해도 굳이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살림을 자처했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하면서 돕는 모습이 얼마나 고맙고 예뻤는지 모릅니다. 원래 애들이 예쁘면 뭐 하나 더 해주고 싶은 게 어른들 마음이잖아요. 제가 예비 며느리를 볼 때면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젊은 사람이 예의도 바르고 행동도 선하고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예비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이고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싸주었어요. 예비 며느리가 혼자서 자취를 하는데 젊은 사람이 자취하면서 밥을 옳게 해먹기나 하겠습니까? 배달이나 포장 음식만 시켜 먹기 다반수지 돈 벌면서 내 밥 스스로 해먹는 거 참 쉽지 않을 거거든요. 게다가 예비 사도는 섬에 있어서 멀리 타지 생활하는 예비 며느리를 못 챙겨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제가 어디 예비 며느리를 그냥 지켜볼 수만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식구가 될 아이니 잘 먹이고 잘 지내고 싶어서 저는 꼬박꼬박 반찬을 챙겨줬어요. 그때마다 예비 며느리는 항상 눈물을 흘릴랑 말랑하면서 감사 인사를 해줍니다. 타지 생활하면서 부모님 못 뵌 지 오래됐는데 어머님이 계셔서 정말 좋아요. 저 정말 시집 잘 올 것 같아요. 저 무조건 합가할 거예요. 어머님 옆에서 살면서 어머님께 효도할게요. 그땐 우리 아들보다 10살이나 어린 예비 며느리가 왜 그렇게 안쓰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예비 며느리가 저를 잘 따라주니 제가 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예비 며느리가 마치 제 어린 딸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들보다 더 안부 연락을 하고 부족한 생필품을 챙겨주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반찬이 담긴 종이 가방을 하나씩 꼭 쥐고 돌아갔어요. 저는 이미 예비 며느리가 우리 아들과 결혼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예비 며느리를 벌써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득 혼자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는 며느리 자취집을 가서 직접 챙겨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몰라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허락을 구했더니 예비 며느리도 그걸 흔쾌히 좋아해 줬어요. 저는 오래간만에 하루 전날 장까지 봐가면서 몸에 좋은 재료들과 요리를 선별해 평소 엄마의 손길 아니면 쉽게 먹지 못할 반찬들로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예비 며느리가 저희 집에서 잘 먹던 반찬들까지 더해서요. 그리고 이왕이면 예쁜 용기에 담아주고 싶어서 한 번도 안 쓰고 다른 곳에 빼놨던 새 용기까지 꺼내서 정성스레 담았어요. 만들고 담기까지 준비 과정만 무려 4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주 꼭두 새벽부터 일어났었고 마치 자식 소풍 도시락 싸주는 마음으로 성심껏 준비했어요. 그렇게 예비 며느리 집을 방문하는 당일 저는 양손 가득 짐을 들고서 택시를 탔습니다. 자차를 갖고 있는 남편은 볼 일이 있어서 나갔고 버스를 타기엔 짐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요금 좀 나오더라도 택시를 탔어요. 제가 반찬을 꾸준히 줬기 때문에 그것들이 소량 정도 남아있겠지만 아마 거의 다 먹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소량으로 줬거든요. 예비 며느리 집 앞에서 차를 내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니 예비 며느리가 마중을 나왔어요. 제가 택시에서 연락을 한번 했었거든요. 마중 안 나와도 된다고 했는데 기어코 나와줬더라고요. 어머님, 짐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세상에, 이걸 다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구 입에 들어가는 건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젊을 때 잘 먹고 몸 챙겨야 늙어서 고생 안 하는 법이야. 아들 없이 저 혼자 며느리를 만나는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나니까 한층 더 가족이 된 것 같고 좋긴 하더라고요. 예비 며느리랑 나란히 짐을 들고서 엘리베이터로 올라탔어요. 예비 며느리 집은 상가 건물에 있었는데 시끌벅적한 아래 상가에 비해 위에 딸린 오피스텔은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게 아담하고 깔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조그마한 곳도 월세가 비싸서 돈 많이 나간다네요. 얼른 결혼해서 합가를 하던 분가를 하던 내 집인 곳에서 살아야 돈이 안 나가는 법인데 그게 좀 걱정이긴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랑 같이 짐을 들고 주방으로 보이는 곳에다 반찬들을 올려놨어요. 자연스레 제가 반찬들을 정리해 주려고 소매를 걷었더니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저를 막아서더라고요. 오늘 어머님은 저희 집 손님으로 오셨으니까 일하시는 건 안 돼요. 거실에 가 계시면 제가 다 정리해 놓을게요. 아이고 됐다. 내가 어디 시켜 먹을 사람이 없어서 널 시키겠어?
너 고생하라고 이 많은 반찬 싸운 거 아니야. 실은 냉장고가 엉망이라서 어머님한테 보여드리기 민망해서 그래요. 제가 일 때문에 바빠서 집밥을 밤 늦게 먹다 보니까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아직 결혼 안 한 여자들이면 다 그렇지 뭘. 요즘이 어디 옛날이랑 같은가? 결혼도 안 한 젊은 사람들 워낙 바빠서 살림하기 버거운 거 누가 모른다고. 정리 못하는 게 당연한 거야. 괜찮다. 예비 며느리가 하도 딸 같은 마음에 제가 정리를 해주고 싶어서 한 고집을 좀 부렸거든요. 근데 예비 며느리도 저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다고 그렇게 사정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저는 거실에 앉아서 며느리가 준 커피만 마시며 쉬었어요. 그 사이 예비 며느리는 제가 챙겨온 반찬을 허겁지겁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제 반찬이 너무 맛있어 보인다면서 이걸로 밥 먹고 싶다고 금세 밥까지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또 귀여워서 저도 주방 일을 도우려고 슬그머니 다가갔으나 예비 며느리가 워낙 주방 근처도 못 오게 다 대접해 주려고 해서 그냥 두 손 두 발 놔버렸어요. 이참에 예비 며느리 집이나 구경해보자 싶어서 아담한 집을 둘러봤습니다. 오피스텔인데도 작은 베란다가 있길래 나가봤는데 그때 바닥에 웬 속옷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주워보니까 남자 속옷이더라고요. 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사이니까 당연히 예비 며느리 집에 남자의 흔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렇지 않게 속옷을 갠 뒤 예비 며느리에게 이 속옷 어디 놔둬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비 며느리가 식사 자리를 준비하다 말고 뛰어와서는 제 손에 있는 속옷을 확 낚아챘습니다. 창피해하는 것 같았어요. 오빠가 두고 갔나 보네요.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해요. 어머님 오기 전에 나름 청소를 했는데 실수했어요. 죄송할 것도 많다.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결혼할 사이인데 뭐 그러니? 눈치 없이 내가 주운 게 잘못이긴 하네. 제가 농담 섞여 얘기를 했는데 예비 며느리는 그게 더 민망했는지 얼굴이 민망해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비 며느리와 사이좋게 식사를 하고 차 한잔한 뒤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가기 전에 예비 며느리에게 혹시 다 먹은 반찬통 있으면 달라고도 했습니다. 아, 반찬통이요. 아직 다 먹질 못했어요. 거의 다 먹어가는데 제가 씻어서 직접 갖다 드릴게요. 그러니? 그럼 괜히 혼자 고생하게 다 들고 오지 말고 우리 아들한테 실려보내라. 오늘 즐거웠어. 다음에 오면 외식하자. 반찬통 챙겨갈 거라고 따로 주머니도 챙겨왔는데 저는 할 수 없이 빈손으로 신발을 신었습니다. 단화를 신고 나와서 그런지 구두 주걱이 필요해서 두리번거리다가 신발장을 열었어요. 그러자마자 위에서부터 우르르 쏟아지는 신발 때문에 깜짝 놀라서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예비 며느리 또한 놀라서 황급히 저를 부축해 주었어요. 위험한 물건들이 아니라서 딱히 어디 다친 곳은 없었는데 무슨 신발이 그렇게나 많은 건지 보니까 여자 남자 신발이 뒤죽박죽 섞여 있더라고요. 신발이 뭐가 이렇게 많니? 누가 보면 신발 장사하는 줄 알겠다. 이거 다 너랑 우리 아들 신발이야? 아, 그런 건 아니고 남동생 신발도 같이 있어요. 한 번씩 남동생이 집에 와서 자고 갈 때가 있거든요. 막상 신발 사도 신던 것만 신었더니 이렇게 쌓인 줄도 몰랐네요. 이 좁은 집에 들락거리는 사람이 셋이나 되는 거면 신발이 그렇게나 많을 만도 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발 많은 게 뭐 별 대수로운 일도 아니니 그러려니 넘어갔던 부분이었죠. 그리곤 배웅을 해주겠다는 예비 며느리의 배려를 거절한다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이좋은 실랑이를 벌인 뒤에 겨우 혼자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배웅은 엘리베이터 앞까지 받았으면 됐지 뭐하러 택시 타는 것까지 봐주겠어요. 집 밑에 내려온 저는 홀가분해진 손으로 먼지 둘러쓴 옷을 털어내고 택시를 탈지 버스를 탈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상가에 파는 김밥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이 김밥을 좋아하는데 나온 김에 오랜만에 사서 먹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김밥집에 들어갔습니다. 김밥 5줄을 구매하는데 한 30분 걸렸던 것 같아요.
손님도 많았고 배달도 많은 곳이었거든요. 그리 오래 앉아 있다가 김밥 담긴 검은 봉지를 가방에 넣으며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예비 며느리가 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서 엘리베이터를 내리는 걸 봤어요. 아는 체 하려고 했는데 예비 며느리가 누구랑 통화를 하면서 뒷문으로 나가길래 바빠 보여서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비 며느리 뒷모습과 함께 제 눈에 보인 쓰레기 봉투 속 용기들. 그건 제가 방금 며느리 집에 올려다 주고 온 반찬통이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던 상황이라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찜찜한 마음이 이미 오해로 쏠려버렸고 제 걸음은 어느새 예비 며느리를 뒤를 쫓게 되었어요. 뒷문으로 나갔더니 그곳은 상가랑 오피스텔이 같이 쓰는 소각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예비 며느리 혼자 있었는데 잠시 후 예비 며느리가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쓰레기 더미로 던져버리더라고요. 당연히 쓰레기 봉투니까 쓰레기통에 버렸겠죠. 문제는 쓰레기 봉투 속 내용물이란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예비 며느리가 전화기에 대고 하는 말은 제게 오해의 소지를 확신시켜 주었는데요. 더럽게도 많이 싸웠어. 그냥 한 번 좋다고 했을 뿐인데 어지간히 챙겨준다니까. 줄 거면 소고기나 전복이나 이런 거 챙겨줄 것이지. 허구한 날 냄새나는 반찬들 뿐이야. 내가 무슨 거지인 줄만 아나 봐. 매번 처리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네. 그리고 내가 이전에 반찬통도 다 버려버렸거든? 갑자기 그걸 달라는 거 있지? 들키는 줄 알고 간 떨어질 뻔했어. 예비 며느리가 하는 발언부터 목소리 톤은 제게 잊지 못할 큰 충격을 안겨줬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라고 무딘 소리를 하기에는 예비 며느리의 본색이 너무 제 눈앞에서 적나라하게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소리를 낼 뻔했지 뭡니까. 여태껏 제 눈에 예비 며느리는 당연히 선하고 여리고 아이 같기만 했었어요. 그저 내 아들만큼이나 챙기면서 보듬어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건지. 그럼 이제껏 제가 자기를 생각해서 챙겨준 반찬들을 전부 하찮게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해주는 게 그저 성가시고 제 자체가 귀찮았다는 뜻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예비 며느리가 그동안 제가 줬던 반찬을 저런 식으로 다 버렸던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미 그것만으로도 충격인데 심지어 예비 며느리는 누군지 모를 통화 대상에게 우리 집이 고물상을 하는 곳에도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하시는 건데 고물상을 해서 그런지 집에도 고물들이 차고 넘치더라. 집에서 이상한 쉰내가 얼마나 많이 나는 줄 알아? 그 집만 다녀오면 내 돈이 더 들어. 세탁소 가야 되지, 사우나 가야 되지. 그래도 그 고물상이 오래돼서 돈은 되더라고. 땅값이 13억이라잖아. 어떻게 제가 안 보는 곳이라고 사람이 이렇게나 건방져질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비 며느리는 저랑 남편이 늙어서 죽게 되면 고물상이 자연스레 아들에게로 가니까 그 자산을 노리고 아들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나이가 좀 있고 순박해 보이니까 일부러 접근을 했나 봅니다. 저는 그런 예비 며느리 모습을 모조리 영상 촬영했고 예비 며느리가 소각장을 빠져나갈 때까지 그 냄새나는 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완전히 소각장을 벗어나자마자 바로 쓰레기통으로 향했어요. 제 옷까지 더럽혀가며 쓰레기통 안으로 상체를 숙였고 예비 며느리가 버렸던 쓰레기 봉투를 주었습니다. 아니길 바라는 것도 이미 늦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착각이길 바랐어요. 그런데 이미 쓰레기 봉투를 꺼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제 반찬통은 봉지에 비춰서 아주 잘 보였고 반찬통 안의 음식물은 걸러지지도 않고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몰랐던 며느리 실체를 정확하게 알게 되자 아주 기가 막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더러운 곳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날 김밥을 사지 않고 귀가를 했다면 이 사실을 몰랐을 거란 생각에 소름이 끼쳐요. 증거도 잡았고 상황도 파악이 되었으니 바로 예비 며느리 집에 올라가 멱살 잡고 따질 수도 있었으나 일단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충격이라서 우선은 속히 귀가를 하였습니다.
집에 온 저는 이 사실을 남편과 아들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과 아들이 당연히 상처를 받겠지만 우리 가족이 상처받는 것보다 더 걱정되었던 건 제가 괜히 어중간하게 이 사실을 들췄다가 불려우 같은 예비 며느리가 홀랑 빠져나갈까 싶어서였어요. 예비 며느리에게 쥐구멍마저 없도록 확실하게 그 실체를 까발리고 싶었고 우리 가족에게 감히 사기를 치려 했던 예비 며느리를 크게 혼쭐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들을 불러다가 상견례는 왜 자꾸 미뤄지냐고 그것만 물어봤어요. 장모님 몸이 안 좋으셔서 지금 병원에 계신다네? 일하다가 다리를 좀 다치셨나 봐. 그래? 섬에는 병원이 없으니 밖으로 나오셨겠구나. 어느 병원이니? 엄마가 시간 되면 병문안 한번 가볼까 하는데. 그런 거 불편해 하신다더라. 안 그래도 내가 가보려고 했거든. 여자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아직 상견례도 안 한 사이라 그런 건 좀 부담스럽다네. 상견례 일정 안 잡고 계속 미룬 사람이 누군데 그런 핑계를 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어떤 앤지 몰랐다면 예비 사돈 사고 소식에 저도 심장이 철렁했을 거예요. 예비 며느리 걱정으로 밤 지새우며 쓸데없이 또 이것저것 더 챙겨주려고 했겠죠. 근데 제가 예비 며느리의 끔찍한 이면을 봐버렸잖아요. 예비 며느리가 어떤 앤지 알게 된 이상 예비 사돈이 다쳤다는 것도 믿지 않았고 상견례를 미루는 것도 분명 사기치려고 그런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여시 같은 예비 며느리를 어떻게 손을 대야 확실하게 떼어놓을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머리 싸매고 며칠간 고민하며 시간을 보낸 뒤 저는 또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유독 더 냄새가 많이 나는 젓갈, 김치, 장아찌 등등으로 챙겼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저녁 먹자는 이유로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집에 당도한 예비 며느리는 여느 때처럼 얼굴에 철판 깔고 싱글벙글 잘도 웃었어요. 저녁 식사 준비에도 항상 그랬듯 제 곁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며느리 노릇을 했어요. 남편이랑 아들이 거실에서 고기를 굽고 있고 저는 채소를 씻는다고 예비 며느리랑 둘이서 주방에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를 계속 보는데 제가 실체를 알고 있어서 그런지 사근사근 웃는 얼굴이 주먹을 날리고 싶게 생긴 줄은 그날 처음 알았어요. 둘만 있는 그 장소에서 저는 한번 물어나 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돈 때문에 이 피곤한 짓을 하는 거냐고 말이죠.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신경 많이 쓰여서 피곤하겠다. 그럼 결혼은 계속 미뤄지겠네. 혹시나 해서 말인데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은 있는 거지? 만약 고민돼서 상견례 미루는 거면 아들한테 맞선이나 시켜줘 볼까 해서. 네? 맞선이라뇨. 엄마 그렇게 크게 다친 거 아니라서 몇 주만 시간 주시면 상견례 날짜 잡을 수 있어요. 저 말고 다른 며느리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서운해요. 그럴 리가 있니? 내가 널 빨리 식구로 만들고 싶은 마음에 조급해서 말이 헛나가 버렸네. 너처럼 올곧은 젊은 애 찾는 게 쉽지 않아. 요즘 애들은 워낙 입맛도 까다로워서 돈 주고 사 먹는 거 아니면 입에도 안 된다더라. 저번에 기사에 어떤 며느리가 시댁에서 싸준 명절 음식을 바로 갖다 버렸다지 뭐니. 그 기사를 보고 너무 소름이 돋았다고 몸을 한번 흔들어줬더니 예비 며느리는 철판을 단단히 깐 건지 뻔뻔하게 같이 욕을 해주더라고요. 어른들 성의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랑 자기는 다르다면서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하는 거 있죠. 그걸 보니까 예비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면 어떤 사람이 될지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밥을 먹는 내내 예비 며느리와 눈을 안 마주쳤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가짜 웃음을 계속해서 보면 체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녁 자리가 마무리되고 예비 며느리와 아들이 자리를 떠날 준비를 했어요. 저는 검은 봉지로 둘둘 싸놓았던 반찬들을 예비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여느 때와 같이 환하게 웃으면서 제게 둘도 없는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뻐했어요. 어머님은 제가 좋아하는 걸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저희 엄마도 제 입맛은 못 맞추는데 어머님 솜씨가 대단하긴 한가 봐요. 어머님 덕분에 이번 주도 든든하게 먹고 출근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 집 가는 길 조심하고 도착하면 꼭 연락 주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도 넣었으니까 둘이 같이 있을 때도 잘 챙겨 먹어. 예비 며느리랑 아들은 기분 좋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빠르게 방으로 가서 겉옷을 걸쳤습니다. 남편한테 부탁해서 얼른 애들 뒤를 쫓길 부탁했어요. 남편은 제 제안을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제가 너무 급해 보이니까 일단은 제 부탁을 들어줬어요. 빠르게 움직인 탓인지 다행히 아들 차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들은 예비 며느리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운전해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예비 며느리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한 건지 아들 차가 휴게소로 들어가더라고요. 제 부탁으로 남편은 아들 몰래 아들 차 주변으로 주차를 해줬어요. 남편이 옆에서 계속 뭐 때문에 이러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차에서 내린 애들만 보느라 정신 팔렸어요. 아들이 먼저 차에서 내리고 예비 며느리가 따라 내리는데 아들은 며느리의 부탁을 받고 커피를 사러 가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아들 가는 뒷모습만 가만히 보고 있더니 몸을 숙여 차 안에서 뭘 꺼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제가 줬던 반찬 봉지였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동영상을 켜고 며느리를 쫓아갔어요. 남편이 저를 따르면서 뭐 하는 거냐고 계속 물었지만 당장 설명해 줄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그저 예비 며느리만 지켜보라고 당부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예비 며느리는 커피를 기다리고 있는 아들 눈치를 한 번 더 보더니 화장실 앞에 놓인 휴게소 쓰레기통으로 제가 준 반찬 봉지를 통째로 버렸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척 바로 화장실을 들어가 버리길래 저는 그대로 영상을 종료하고서 남편을 데리고 차로 돌아갔어요. 남편도 예비 며느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게 제가 준 반찬이라는 걸 알아서 자기가 본 게 무엇인지 많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남편 또한 예비 며느리를 좋게 보고 있어서 아들 결혼할 때 집 한 채 해주려고 했었거든요. 공동 명의로 말이죠. 놀란 채로 제게 되묻고 있는 남편에게 저는 그제야 설명을 해주었어요. 이 불려우 같은 게 우릴 속였더라고. 여태까지 내가 줬던 음식을 저런 식으로 다 버린 거 있지? 처음에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생각도 안 나려고 하네. 남편은 당연히 제 말을 쉽게 믿지 못했어요. 아까 예비 며느리의 행실을 두 눈으로 보긴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쌓인 예비 며느리의 좋은 이미지가 너무 많아서 선뜻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은 눈치였습니다. 그때 차로 복귀한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출발했어요. 남편도 뭘 더 확인해보고 싶은 건지 다시 아들 차를 뒤쫓으려고 시동을 걸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저지시키며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방금 그게 뭐야? 애가 왜 당신이 준 음식을 버려? 안 되겠어. 가서 물어보든가 따져보든가 해야 될 것 같아. 남편이 왜 안 따라가냐고 수상한 행적을 봤으면 더 확실하게 캐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별다른 답은 안 하고 지난날 예비 며느리 집 갔다가 예비 며느리가 통화하던 영상을 남편에게 들려줬어요. 남편은 예비 며느리의 많고 많은 망언들 중 고물상 땅덩어리를 어떻게 하려고 접근했다는 것에 가장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괘씸함을 알고는 용서할 수 없다면서 노발대발했어요. 그런 남편을 진정시키면서 저는 남편에게 애들 뒤를 쫓았던 진짜 이유를 말해줬어요. 남편과 저는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더 그 휴게소에서 시간을 보낸 뒤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반기면서 잘 도착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늘 감사해요. 안 그래도 집 가는 길에 엄마한테 연락해서 상견례 다시 여쭤봤는데 이번 달 말에 괜찮다고 하시네요.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내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이랑 저랑 텔레파시 통했나 봐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희랑 같이 지방에 내려가시는 거 어떠세요? 나야 뭐 다 괜찮지. 요즘 엄마 일 때문인지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였는데 다행히 사돈께서 쾌차 중이신가 보구나. 직장 일에다 결혼 준비에다 부모님 건강 문제까지 네가 지금 제일 많이 힘들겠다.
이제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갈수록 몸이 더 힘들지? 어머님이 챙겨주셔서 사실 힘든 거 잘 모르겠어요. 마치 부모님이 서울에도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머님 덕분에 늘 마음이 든든한걸요. 걱정 마세요. 내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걱정이 안 될 수가 있겠니? 그래서 말인데 내가 한약이라도 한 재 지어 먹으라고 아까 그 반찬 담은 봉지 안에 500만 원 같이 넣어놨다. 아들한텐 비밀이니까 혼자 약 좀 해먹어. 순간 수화기 너머로 예비 며느리의 당황스러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답이 없길래 여보세요? 하고 한마디 던져줬더니 그제야 애써 괜찮은 척 제게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예비 며느리랑 통화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곤 휴게소에서 예비 며느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 집 자산 때문에 아들한테 접근한 거짓 연인이 분명 그 500만 원 돈에 정신을 놓아서 휴게소로 날아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40분쯤 더 지나갈 때였나? 한산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빨리 들어온 차 한 대가 아무데나 급정거되었어요. 설마 했는데 주차도 안 된 그 차 조수석에서 예비 며느리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리곤 다짜고짜 쓰레기통으로 뛰어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남편은 우리 아들 차가 아니라서 단번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차를 뒤늦게 주차한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처음 보는 남자였는데 예비 며느리와 또래로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 젊은 총각도 뒤늦게 차에서 내리더니 예비 며느리 곁으로 뛰어가 같이 쓰레기통을 뒤지더군요. 저랑 남편 또한 차를 두고 몰래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예비 며느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미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예비 며느리의 유치한 연기에 속을 자비 따윈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갔더니 다시 들어도 충격적인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 할망구는 무슨 이런 검은 봉지에 돈을 숨겨서 보낸대? 고물상을 해서 그런가 집에 고물밖에 없나 보지? 돈 봉투 살 돈도 없나 보네. 아 근데 진짜 500만 원 있는 거 맞아? 결혼도 안 한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리 큰 돈을 줘? 그 할망구 지금 나한테 정말 정신 나가 있어서 진짜 그만한 돈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아 근데 어떡해. 벌써 쓰레기 갈아치웠나 봐. 다른 쓰레기통이랑 착각했나? 예비 며느리가 모든 쓰레기를 뒤적거려도 자신이 버린 봉지는 없자 절망했습니다. 그러자 행색 거지 같은 젊은 총각이 달래주면서 예비 며느리를 안아주는데 둘이 같이 있는 폼이 남매는 아닌 듯 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보기 불편한 사진을 여러 장 찍었어요. 당연히 일부러 쳐다보라고 한 짓이었어요. 안 그래도 셔터 소리 때문에 두 사람이 이쪽을 돌아보더라고요. 예비 며느리가 저를 보자마자 두 눈이 동그래졌는데 그때 젊은 총각이 기세 좋게 나서면서 저더러 뭐 하는 거냐고 언성을 높이는 겁니다. 저는 그런 총각을 무시하고 며느리한테 다가가서 검은 봉지를 내밀었어요. 그리곤 혹시 이 물건을 찾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예비 며느리는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고 총각은 그제야 며느리가 말했던 예비 시모가 저라는 걸 눈치챈 듯 했습니다. 저는 예비 며느리가 이렇게 다시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아들 차가 떠났을 때 이걸 진작에 주워왔었어요. 어쩜 이렇게 예상을 빗나가지 않게 실망을 시키는 건지. 500만 원을 못 챙겨서 다시 돌아왔나 보구나. 하긴 이 반찬 다 합쳐도 500만 원 값어치는 못하지. 먹기 싫고 더러웠으면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괜히 아까운 반찬값만 날렸네. 어머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변명할 필요 없다. 이미 네가 어떤 앤지 알아버려서 괜히 감정 낭비해봤자 서로 입 아프고 귀 아파. 그렇다고 그냥 돌아가기엔 내가 여기서 널 계속 지켜보고 기다렸던 값은 받아야지 않겠니? 그 냄새 나는 반찬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기 얼마나 아까운 요리인데. 저는 그 자리에서 검은 봉지를 풀었습니다. 반찬 뚜껑을 하나씩 다 열면서 500만 원을 찾는 척하며 들고 일어났어요. 예비 며느리에게 주려고 만든 반찬이니 예비 며느리 머리 위로 고스란히 부어주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그래요. 실수 좀 했어요.
다른 거 버리려고 했는데 착각해서 그걸 버린 거라고요. 제 상황 묻지도 않고 이러시면 안 되죠. 여기서 내가 네 입장을 더 이해해야 된다는 거니? 내가 좋은 마음으로 갖다 바친 것들은 입도 안 대고 내다 버린 거 모를 줄 알아? 500만 원 있다는 것도 뻥이다. 네가 돈에 미쳐서 그거 찾으러 올 것 같길래 미끼 좀 던져본 거야. 이렇게 덥석 문 물고기를 보고도 내가 오해했다고 우길래? 예비 며느리는 자신이 숨겨온 실체를 들켰단 걸 눈치챘어요. 13억 땅덩어리는 다 잡은 셈이었는데 놓치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분노가 한 얼굴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악 물고 화를 참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자기가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보나 봐요. 이미 결혼이 물 건너갔다는 건 지나가는 개도 알만한 사실이었는데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고 있길래 제가 더 신경을 박박 긁어줬습니다. 재벌집 딸내미라도 되면 모를까? 네가 뭔데 우리 집 고물상 하는 걸로 네 창피하다는 듯 얘기하니? 우리가 고물상 한다니까 우습게 보였어? 네가 사기치면 멍청하게 당해줄 것 같았니? 하긴 우리 아들이 잘해주니까 만만했겠지. 그래서 나도 500만 원으로 사기쳐본 거야. 당하니까 기분이 어때? 역시 조금만 더 긁어줘도 예비 며느리의 인내가 바닥을 쳐버렸네요. 예비 며느리는 더 이상 제게 참지 않고 그때 그 쓰레기 소각장에서 봤던 싹수 없는 면모를 바로 드러내 주었습니다. 아, 이 아줌마 진짜 웃기네. 나이를 똥구멍으로 쳐드셨나. 딸 같은 애한테 악바리처럼 대드는 거 진짜 꼴사나워요. 고작 한다는 게 음식 갖고 장난치는 거라니. 이러니까 아줌마 아들이 등신처럼 여자 보는 눈 없어서 사기당하는 겁니다. 어린애 이겨먹으려고 용쓸 기운 있으면 아들이나 제대로 관리하세요. 음식 가지고 장난이라도 쳐야지 어쩌겠어. 너처럼 골빈년들은 말로 해서 못 알아쳐먹잖니. 넌 고작 냄새나는 반찬통 뒤집어 쓴 게 다겠지만 우리는 하마터면 냄새도 안 빠지는 고물덩어리를 며느리로 드릴 뻔했어. 아, 고물보다는 음식물인가? 아니면 폐기물인가? 아무튼 지금 너한테서 나는 그 음식 쩐내랑 네 이미지가 상당히 잘 어울린단 소리야. 화가 많이 난 예비 며느리는 제게 직접적인 욕까지 하면서 더러운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비디오를 찍고 있던 남편이 달려와서 예비 며느리를 밀쳐버렸어요. 예비 며느리가 쓰레기통을 들이받고 넘어지자 옆에 있던 총각이 주춤거리다가 예비 며느리를 챙겨주네요. 건방진 놈 같으니라고 사기친 게 뭐 자랑이라고 곱비 풀린 망아지 새끼 마냥 나불거리는 거냐? 이만큼이나 어른을 놀려 먹었으면 됐지 뭐가 억울하다고 어른한테 손까지 올려? 아버님까지 왜 이러세요? 지금 이거 누가 봐도 상해죄예요. 저 이 꼴 만든 거 정신적 손해배상 신고도 할 거예요. 위자료 털리고 싶지 않으면 당장 저한테 사과하세요. 그럼 서로 쌍방 잘못했다 치고 오빠랑 결혼해 줄 테니까. 위자료 같은 소리 하네. 말 잘했다.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증거가 좀 있어서 이참에 고소해 볼까 해. 안 그래도 빈주머니 우리한테까지 돈 털리기 전에 얼른 세탁소 가고 사우나 가서 냄새나 빼. 근데 지금 이건 바람이니? 아니면 사기 결혼하려고 한 거니? 총각은 괜히 자기한테 불똥 튀어서 돈이라도 뱉어내야 될까봐 바로 예비 며느리에게서 손을 뗐어요. 예비 며느리를 모른 체 하면서 그냥 동네 친구라고 변명을 하더군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열이 나 있던 예비 며느리가 총각을 째려보면서 쌍욕을 했는데 고맙게도 그 과정에서 이 둘 사이가 이미 결혼을 한 사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행히 남편이 비디오 촬영을 끄지 않고 바닥에 폰을 떨구기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사기 결혼 죄명도 씌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곳에 그 둘을 내버려 두고 저랑 남편은 그대로 휴게소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남편이 찍고 있던 동영상을 증거로 이들을 사기죄로 신고해버렸어요. 그런데 예비 며느리 측에서도 기를 쓰고 우리를 골탕 먹이고 싶었나 봐요. 거기서 우리 아들을 상간남으로 소송하려고 했지 뭡니까. 변호사 말을 듣기 전까지는 그 소식을 알고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었어요. 그러나 변호사가 말을 하길 우리 아들이 그들의 혼인관계를 전혀 모른 채 일방적으로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소송한 상간소송은 기각될 거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전혀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진이 빠지는 일인 줄 몰랐네요. 그 망할 년을 정리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운이 빠지던지. 소송이 끝나고 한동안은 늦잠을 엄청 잤습니다. 제 결혼을 준비했을 때만 해도 이 정도로 신경을 기울이진 않았거든요. 아무튼 저 그리 나쁘게 살지는 않았다고 자부했는데 하필 그 많고 많은 며느리감 중에서 왜 하필 제게 이런 몹쓸 며느리가 찾아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랑 남편도 예비 며느리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무엇보다 심하게 상처받은 건 당연히 아들일 거예요. 그렇잖아도 아들이 소송 진행하는 내내 저랑 남편한테 죄송하다는 말만 하면서 기가 확 죽어 있었거든요. 호랑말코 같은 년 때문에 우리 아들 자존감만 괜히 낮아진 것 같아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하필 또 아들한테는 첫 여자였다네요. 첫 여자로 인해서 우리 아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기에 제가 그들을 더 강하게 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그들이 소송에 질 것 같으니까 뒤늦게야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두 손 두 발 나만하지 않게 싹싹 빌었는데 그 와중에 예비 며느리가 무릎으로 기어가 우리 아들의 다리를 붙들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발로 차버렸어요. 하비는 꿈도 꾸지 말라고 말해준 뒤 제 아들을 데리고 나왔죠. 그 일이 어느덧 5개월 전입니다. 우리 아들은 제법 직장과 집을 오가면서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또 괜찮다고 말도 하는데 그게 진짠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한 번씩 아들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꼭 예비 며느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일을 자기 자신의 실패라고 보고는 계속 자책을 한다고 해야 하나? 안쓰러워 죽겠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좋은 며느리감이 나타나서 부디 아들의 상처가 낫길 바랄 뿐이에요. 물론 아들이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고 하더라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저 아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만 있다면 아들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자녀를 둔 분들은 다 저 같은 마음이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